국회의원은 정치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300명의 자영업자들이 각자 자기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가지고는 이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팀워크를 이뤄서 일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한 걸 다 합쳐놓으면 좋은 국회가 돼서 국민의 삶의 질을 4년 동안 많이 21대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요? 2877개의 가결 법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했고요.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에서 저하고 같이 분석을 했는데 랩 2050 통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요 링크를 요 설명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연구 보고서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이런 거예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일까요? 공천을 하고 후보자로 입후보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평가가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 중에서 정말로 누가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있나요? 그게 없다. 이게 우리의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국회가 기여해야 한다. 특히 국회 입법이 기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왜냐? 국회는 국민의 대표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무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국회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 삶의 질하고 관련된 것들이 예산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입법입니다. 입법부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 그 입법. 국회가 입법부이기 때문에 그 입법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봐야겠다. 잘했는지는 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질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우선 지금까지 양적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법안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통과시켰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 통과시킨 법안이 실제 우리 삶의 질 현황 중에서 좀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통과를 시켰는지 아닌지 이 부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나타내기 이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통과시킨 법안의 숫자를 가지고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본 것이고요. 가로축은 현황 점수,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중에서 어떤 부분이 OECD의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고 어떤 부분이 앞서 있는지 살펴본 겁니다. 이 4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경제, 산업, 안전, 건강, 교육, 과학, 기술 이런 영역들은 앞서 있는 거예요. 4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고용, 노동, 문화예술, 복지, 돌봄 이렇게 다 있는 곳들은 뒤쳐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했던 일의 종류, 통과시킨 법안의 숫자죠. 그거하고 실제 우리 삶의 질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묘하게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질 여러 영역 중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은 법을 덜 만들었고요. 우리가 그래도 괜찮았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괜찮았던 영역은 법을 더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은 이 점선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영역에서 법안이 더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논의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반대였던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불일치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왜 그랬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지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21대 국회 가결법안 2877건을 대상으로 했고요. 분류 기준은 3가지, 영역, 성격, 대상으로 나눴습니다. 영역은 경제, 산업, 인권, 참여, 고용, 노동,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9개 영역이고요. 성격은 규제 또는 지원입니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새로 도입하거나 없애거나 하면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규제 법안. 그게 아니고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실제 예산을 지원하거나 예산 지원을 줄이거나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지원 법안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법안의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를 대상으로 했는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는지, 또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거, 개인 가족한테 직접 오는 건지, 또 제3섹터의 비영리 기관이나 교육기관한테 가는 건지에 따라서도 분류를 했습니다. 분석 대상 법안의 제안 이유하고 주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같이 내게 돼 있고요. 그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요. 생성인공지능 GPT-4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의 분석이 사실 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법안의 텍스트들을 전수조사해서 이 전체를 다 분류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너무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들은 오픈AI API를 연결해서 GPT-4의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물론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자동 분류를 한 다음에 연구자가 검수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국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분석 기간 동안에 입법을 했던 의원들을 보기로 한 건데요. 입법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빼고 실제로 누가 끌고 갔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을 봤습니다. 법안은 여러 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대표 발의 의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의원이 보통 내용을 짜고 주도하고 통과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 발의 의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대적으로는 이른바 586 세대라고 불리죠. 1960년대생, 1960년부터 7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 그분들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82%,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21대 국회의 법안은 작년 남성 국회의원이 많이 주도해서 통과시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구성을 전제로 해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질에, 우리 삶의 질의 여러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의 법안이 더 많이 통과됐나? 경제산업 영역이 압도적입니다. 27%를 차지했는데요. 9개 영역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영역이 건강안전 영역이고요. 세 번째가 인권참여 영역인데 다 경제산업 영역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안전 영역은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인권참여 영역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이 경제산업 영역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21대 국회는 경제산업 영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국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성격을 분류해서 보면요. 규제 법안이 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 정도가 규제 법안, 지원 법안은 3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1대 국회는 대체로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재정을 직접 지출하는 법안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역별로 그 안에서 또 규제 성격이 많은지 지원 성격이 많은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경제산업 영역이 규제 법안이 놀랍게도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정도인데요. 경제산업 영역은 기업이나 개인을 지원해주는 법안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인권 참여나 건강안전이나 기후환경이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규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주거교통 같은 경우도 지원 법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주거정책, 주택정책은 기조가 예산을 통해서 뭔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규제를 풀고 조이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돈은 민간에서 나오도록 한다는 거, 이런 기조를 알 수가 있었고요. 네. 통념하고 비슷한 부분은 복지 돌봄 영역에서는 지원 법안이 굉장히 많다는 거, 문화예술 영역에서 지원 법안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부분 통념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산업 영역의 법안이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규제 법안이 굉장히 높다. 요건 이제 제 추측인데요. 경제산업 영역은 원래는 지원 법안이 많을 것 같지만 아주 디테일한 규제 법안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걸 보면 이건 사실 국회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행정부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네, 대상별로 통과 법안 수를 보면요. 정부하고 기업이 굉장히 많죠. 정부가 많은 건 당연하고요. 보통은 법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죠. 기업이 많다는 것 좀 의외긴 했지만 경제산업 영역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영역에서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법안이 가장 많았고 그게 21대 국회 중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게 행정부가 상당히 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래도 행정은 디테일하게 어떤 업종의 어떤 이슈들을 규제를 풀고 조이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쓰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살펴볼까요? 국회의원들은 1인당 21대 국회 기간 동안에, 지난 2월까지 기간 동안에 1인당 9.6건, 한 10건 정도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발의한 거 말고요. 통과까지 간 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성과로 나온 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1건, 국민의힘은 8건, 정의당은 2건 이렇게 통과시켰는데요. 요걸 보면 아무래도 다수당이 조금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각 정당의 관심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당별로 삶의 질 영역별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살펴봤습니다. 다 경제산업 영역이 가장 많아요. 큰 차이가 없다는 데서 조금 좀 놀라웠고요. 그래서 사실 또 이게 행정부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다 움직여서 법안을 많이 통과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정당별로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노란색 보시면 주거교통 영역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죠. 국민의힘보다. 요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민주당에서 많은 정책을 법안화해서 통과시켰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좀 해봤고요. 또 한 영역이 인권 참여 영역이 있어요. 주황색인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많죠. 이게 검찰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 많이 통과를 시키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것도 그러니까 역시 문재인 정부 때에 행정부의 정책 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통과가 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돌봄이나 고용노동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더 많이 통과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자치나 문화예술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절대 숫자에서는 작습니다만 그건 의원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세대별로도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세대별로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차후에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은 관심사가 다른가?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 보시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노란색 복지 돌봄 영역이죠. 이 영역은 여성 의원들이 남성 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색 고용노동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비중이 높고요. 초록색 기후환경 영역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성들이 많은 반면에 이 파란색 하고 진한 남색이 경제산업하고 그리고 주거교통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요 갈색이 교육과학기술 영역인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거는 여성 의원들이 복지 돌봄 같은 이 영역에서 더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국회 내 정당 내에서 역할 분담을 약간 우리 가정 내에서 성역할 배분하듯이 성별 역할 배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복지 관련된 상임위원회나 고용노동 관련된 뭐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쪽에 여성 의원들 많이 배치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당선 지역별로 보면요.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죠. 근데 지역구 의원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경제산업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사실 전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의원들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사실 다를 필요가 있는데 비슷한 게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사실 수도권, 비수도권이나 비례대표나 큰 차이가 없는 구성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복지 돌봄 영역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은 그래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가적 이슈, 지역 이슈, 보통 주로 지역 이슈는 경제산업이나 주거교통 이슈일 가능성이 높고요. 복지나 노동이나 이런 이슈는 전국 이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비례대표가 조금 더 전국적인 이슈인 이런 복지 돌봄 또는 뭐 여기 교육과학기술 같은 영역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왜 했는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본인 부고만 아니면 좋은 기사다. 뭐든지 나가면 좋다. 뭐 악평이 나오든 아니면 기이한 행동을 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든 알려지면 좋다.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나오면 공천도 받고 당선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다 인상비평으로 정치인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상비평에서 벗어나서 사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정확한 평가 하려면은 반드시 지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수능 점수 가지고 대학에 가려고 그러면 과목별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떤 범위에서 문제를 내고 그것들을
달성을 해야 그 문제들 풀어내야 대학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틀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었고요. 요 성적표를 내야 되는데 성적표의 기준은 국민의 삶의 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삶의 질 중심으로 저희는 잡아봤고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들이 주목했던 점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우리는 항상 국회의원 개인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국회의원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연구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 발의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을 모아서 발의를 해야 되고 또 법안이 잘 통과되려면 여러 정당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잘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평가하기 위해선 사실은 정당도 평가를 해야 되고 정당을 평가하기 위해선 이 국회 자체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업에서 임직원을 평가할 때는 우선 기업의 성과를 정의하고 어떤 부서가 그 기업 전체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부서를 평가하고 그 부서 안에 임직원 개인이 그 부서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인 평가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개인들이 다 평가 결과를 높게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기업 전체 성과가 좋아지도록 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인상 비평을 이렇게 정치인 개인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국회의원 300명의 성과를 다 합쳐놓으면 굉장히 이상한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건 국회 자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의 목표가 뭔지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당별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정당별로 그 정당이 달성해야 될 목표들은 각각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개별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평가 기준이 나올 수 있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한 걸 다 합쳐놓으면 좋은 국회가 돼서 국민의 삶의 질이 4년 동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갖게 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연차보고서 내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입법 발의할 때마다 그 입법이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그 영향을 만들어낼지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기업에서 연차보고서 내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우리 국회는 이런 방식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저희들이 낸 결론입니다. 국회의원은 정치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300명의 자영업자들이 각자 자기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가지고는 이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300척의 전함이 속한 거대한 선단이라고 국회를 좀 정의를 하면 좋겠다. 또는 300명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일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국회의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 안에 국회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입법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잘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처음에 좋은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연구가 끝날 때는 좋은 국회는 무엇일까를 정의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